태극신검 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의 정량화 과정.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확인 가능하죠. 한 문장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의와 선을 행하며 살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모든 인간들이 마음의 위 문장을 새기며 살아가면 사회 역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 개념인 거죠. 그래요. 하지만 좀 생각은 하긴 해야 되겠죠. 사회적 정의, 보편적 정의. 그래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하면 스스로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 그래요. 태극신검을 참조해 볼 수도 있겠죠. 태극신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쉽겠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입법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량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정량화 과정이 있어야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자연현상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정량화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자연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요. 사회에 있는 어떤 섭리를 이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정량화를 해야 돼요. 정량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지요. 정의에서 기납으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을 도출했으니 정량화 과정을 하고자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 앞에서 했던 것이죠. 정의 정량화 과정은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도 중요한 핵을 이룹니다. 역사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기술되고 평가되는 것이지요. 역사에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요. 경제발전, 경제발전에도 양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정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자유평등 이런 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건 질적인 측면이겠죠. 두 개가 무관하진 않겠죠. 질적인 측면을 기술할 때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정의이고, 그렇죠.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겠죠. 어떤 한 시점에서 정의가 이전보다 더 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 때문에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 뭘까요? 이전에 많이 설명했지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영혼은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요. 인간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짐승은 그러지 못하죠. 거기에 사명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섭리를 이용하여 하면서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겠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그게 또 경제의 발전도 포함되겠죠. 어떤 한 시점에서 정의가 이전보다 더 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하여야 양을 통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다른 정량들과 비교 가능해진 정량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정량, 도량 이런 게 등장하죠. 이 시기에 이거를 쓴 이는 양과 수학에 대해서 그래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소설 쓴다고 한 이유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량화된 기준도 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억견으로 기술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입장을 옳다고 주장하니 그것이 소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을 정하고 정량화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지 역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적인 평가. 여러 사례를 들 수 있겠죠. 뒤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4.3 사건이 있죠. 지났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군인도 많이 죽고 경찰도 많이 죽고 또 폭동에 참여한 이들도 많이 죽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으니 정의에 크게 위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보면 또 정부가 싫어지고 국가가 싫어지기도 하죠. 한국이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핵심은 뭔가요? 한국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죠. 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요. 남노당, 빨갱이들이 주도가 되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한국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삽군이라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기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한국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 이들이 주동이 돼서 일으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그걸 다루는 건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질적인 양은 우선 비율적 정량이다. 무슨 말일까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질적 양은 둘째로 하나의 규칙이 되거니와 이것은 그 자체가 정량이 아니라 양적인 비율이며 무관심적인 정량의 지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죠. 이 규칙은 도량의 두 객이 즉 적자존재적인 양적 규정성과 외면적인 정량을 서로 구별해서 내포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별에 의해서 이상 두 측면은 두 개의 질이 되는가 하면 또한 규칙은 이들 사이가 비례가 된다. 따라서 도량은 셋째로 우선 하나의 도량을 지니는 바로 이 하나의 도량 속에서의 두 개의 질이 비례로 나타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하나의 도량은 자기를 본래적인 여러 개의 도량으로 각기 비율화시켜 나간다.
처음 이런 말을 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말들은 뭔가요? 우리 사람들은 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죠. 하지만 수나 수학이란 게 어떤 과정에서 생겨난 학문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죠. 그렇죠. 수나 수학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비례식이란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60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1시간 60분이다. 정량이 되는 거죠. 그럼 120분은 어떻게 되나요? 120분은 2시간이 되죠. 그리고 180분은 3시간이 되는 것이죠. 1시간을 60분으로 정했죠. 이런 1시간이 지닌 내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120분이 2시간이 되죠. 1시간과 2시간은 비교가 되잖아요. 2시간은 1시간이 두 배죠. 비율이 발견되죠. 180분은 3시간이 되잖아요. 또 1시간은 또 3시간과 비교가 되죠. 비율을 형성하죠. 그래요. 1시간을 60분으로 정해지는 순간 두 측면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60분이라는 어떤 측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측면. 양은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측면을 다 지니고 있어야지 또 비교가 가능하고 또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요. 사례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 글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여기서는 정의를 완벽히 정량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절대적 역사관의 한 축으로 여기서 모두 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의의 정량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B로부터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의 이치에 맞게 10,000원에 해당되는 화폐를 A는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요.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현 시대의 화폐는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정량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는 정의 문제로 정량화하는 게 어렵지 않죠. 정의 문제죠.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샀는데 5,000원만 지급했다 그러면 정의에 위배되는 거죠. 정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B는 A에게 폭행을 가해 팔을 다치게 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B는 A에게 폭행을 가해 다리를 다치게 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B는 A에게 폭행을 가해 배를 다치게 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부상을 입혔으니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야 되겠죠. 정량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화폐로 보상한다면 보상 금액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사건에는 폭행이라는 동일한 질이 발견되나 다친 부위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정량화해야 되냐 이런 게 있죠. 다친 것 같은데 폭행으로 다친 건 맞는데 또 다친 부분이 다르다. 어떻게 정량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량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치 2주, 전치 4주, 전치 6주라는 양을 지닌 동일한 질이 폭착됩니다. 동일한 질은 뭔가요? 전치. 이게 발견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질에 의한 정량화가 가능해집니다. 전치 2주를 100만원 배상으로 정하면 전치 4주는 200만원, 전치 6주는 300만원 배상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겠죠. 비율이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전치 2주는 하나의 정량이며 전치 2주는 100만원 역시 하나의 정량입니다. 동시에 전치 2주, 전치 4주, 전치 6주는 관계 속에서 도량을 형성합니다. 비례관계를 형성하죠. 2배, 3배. 전치라는 규칙이 생기고 1, 2, 3, 1대 2대 3이라는 비율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는 100만원 배상으로 정하고 이를 도량으로 삼으면 척도로 삼으면 더 정확하겠죠. 도량 관계가 형성되면서 도량이 형성이 되죠. 근데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걸 척도로 하죠. 척도로 삼으면 전치 4주는 200만원 배상, 전치 6주는 300만원 배상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량을 형성하면서 만일 전치 2주는 100만원 배상으로 정했는데 전치 4주는 150만원, 전치 6주는 1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 이는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많이 배상한다 하게 한 데서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핵심 거라서 그렇겠죠. 이처럼 정의 문제도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단순 정량화한 것이고 전치육주의 경우 다른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후유증이 있다면 후유증에 대한 정량화 과정을 통해 추가 배상 금액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치 4주까지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데 또 전치 6주는 또 별도의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별도의 배상금을 정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근데 정량화할 때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죠. 규칙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규칙이 어긋나면 안 된다. 하여간 사회 현상 어떤 일종 사회 현상인 거죠. 사회 현상에서도 정량화가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A 국가의 적정임금은 300만 원이고 국민의 50%가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아간다. B 국가의 적정임금은 300만 원이고 국민의 70%가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아감. A를 조사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조사해보니 A 국가의 적정임금은 300만 원이고 국민의 40%가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아간다. 부족의 편을 위해 물가 상승은 없었다고 가정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적정임금은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A, B, C는 도량을 형성하고 있으며 A를 척도로 삼으면 겉으로 보기에 B 국가는 A 국가보다는 정의로운 국가로 결론 내릴 수 있으며 겉으로 보기 그렇다는 거죠. C의 경우 A 국가는 10년 전에 비해 정의가 어그러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살만하지가 않으니까. C는 10년 전에는 50%가 충분한 소득을 얻었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40%만 충분한 소득을 얻으니 국민들이 그래요. C보다 더 정의 상태가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속사정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국민들이 100% 적정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는 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만 충분한 소득을 얻는다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50% 국민만 충분한 소득을 얻는다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즉 과거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과거와 비교하고 아니면 그래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서 이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떤 국가의 국민들 70%가 적정임금 이상을 받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의 경우 80% 정도가 적정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비교 과정을 통해 그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된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반면에 시점을 10년 전으로 돌릴 경우 과거에는 50% 정도 국민들이 적정임금 이상을 받았다면 과거보다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변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국가에 비하면 정의롭지 못한데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 적정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완결되는 게 없다. 100%가 충분한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적정임금 역시 만들어진 것, 그 속에 규정된 정량 역시 변동하지요. 규정된 정량이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0만 원 정도가 충분한 소득이라 했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서 500만 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바뀌잖아요. 한국도. 규정된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300만 원으로 설정된 적정임금이 500만 원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300만 원 벌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0년이 지난 뒤에는 뭐 한 500만 원을 얻어야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다시 처음이 된 셈이지요. 그럼 100% 달성했다 하더라도 규정이 바뀌어버리면 50%만 달성된 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한 현실에서 증명되는 점은 사회의 발전과 정의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밀접한 관련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과거에 보릿고개도 있고 굶어 죽는 이들이 많았죠. 하지만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이제 굶어 죽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사회의 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의 발전과 정의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회의 발전을 포기하더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빨갱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사회의 발전. 근데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면 사회의 발전이 또 정의를 실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정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생기겠죠.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가요? 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회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불의한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들이 죽고 굶어 죽고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의는 비교에 의해서 된다. 한국에 예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경우가 없어졌다. 과거의 성적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100% 달성됐겠죠. 과거 기준으로 보면. 근데 북한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느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래요. 사회의 발전과 정의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죠. 종교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저번에 얘기했죠. 정의 구현 사대단인가 자본을 파괴해야 된다, 이 시장을 파괴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법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다른 조항,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 재판소가 있으면 교화소에 끌려가거나 사형당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 발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을 해야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소득을 얻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할 수가 없고 더 불의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발전을 막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가난해지고 대량 아사자들이 생기는 경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천벌인 거예요. 인간의 사명과도 맞지 않고. 그래요. 괜히 일본의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